출발 중심와이드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11시부터는 무료 문자와 전화로 신청하실 수 있는 베스트 종목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자 013-3366-0110, 전화 023153-2610으로 참여하시면 가능하십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들입니다. 네, 김동섭의 마켓포인트, 솔로몬투자증권 김동섭 이사와 함께 글로벌 주요 이슈 분석과 국내 증시 흐름 분석은 물론 필승 투자 전략까지 함께 세우고요. 수급으로 보는 시장에서는 신한 PWM 압구정센터 박재민 팀장과 주체별 수급 상황을 살펴봅니다. 대성투자자문 안종호 주식운용팀장과 함께하는 이슈 정복하기, M&A의 절대 강자인 이랜드그룹의 쌍용건설 인수 추진과 그 효과 살펴보고요. 정부의 DTI 제도 완화에도 힘을 얻지 못하고 있는 건설주 흐름을 짚습니다. 이성규의 나비 효과에서는 이슈와 트렌드를 통해 알아보는 주식시장의 비밀스런 흐름을 공개합니다. 네, 먼저 솔로몬 투자증권 김동섭 이사 만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스페인의 전면적인 구제금융 신청 우려가 다시금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신청을 할지도 궁금하고요. 자, 그럴 경우 시장에 미칠 영향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구제금융 신청하면 영향력은 사실 계산하기 좀 어렵습니다. 유로존 자체가 붕괴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구간이고요. 스페인이 이 전면적 구제금융 가능성이 점쳐지는 게 왜 그랬냐를 아마 살펴보면, 얼마 전에 그 지방정부인 그 발렌시아가 중앙정부에 지원을 요청을 했죠. 근데 스페인에는 이 17개 주가 있는데 지금 대부분의 주가 적자에 허덕이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페인 정부의 중앙정부에 지원 요청을 한다,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면서 시장을 굉장히 흔드는데요. 스페인이 전면적 구제금융을 하게 되면 도대체 돈이 얼마나 될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일각에서는 4천억 유로 정도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드러난 그 금액만 7,600억 유로입니다. 7,600억 유로라는 얘기는 그 EFSF하고 요번에 이제 9월에 원래 7월에 시행될래다가 지금 독일 헌법재판소에 지금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황이기 때문에 9월로 지금 연기된 ESN까지 합해봐야 금액이 한 7천억 유로 정도에서 8천억 유로가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걸 다 쏟아부어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 스페인이 만약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이탈리아로 번지기 때문에 이거는 답이 안 나오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전면적 구제금융은 힘들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독일의 그 문제가 독일에서 지금까지 반대했던 문제가 좀 누그러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어저께 스페인에서 ECB한테 좀 국채 직매입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거절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ECB는 그 법적으로 유로존 법에 의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직매입 자체가. 그래서 그거를 우회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그 1차, 2차 LTRO를 풀어준 거였거든요. 그리고 금리 인하도 해주고 예대금리 0.25도 낮춰주고 이런 상황을 했었는데, 지금 상으로서는 ECB가 움직이지 않으면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냐면 9월 12일 날 그 독일 헌법재판소에서 ESM에 대한 것이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한 헌법소원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사이에까지 시간을 끈다면 시장 상당히 문제가 되죠. 사실 스페인이나 그리스 문제는 다 독일이 어떻게 보면 원죄가 있습니다. 독일이 계속해서 뭔가 좀 하려고 그러면 계속 막아버렸기 때문에 지금까지 질질 끈 것이 이제 와서 이 큰 문제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중간에서 나올 수 있는 재료를 찾아봐야 되는데, 그게 이제 8월 초에 있는 그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라는 부분이죠. 3차 LTRO를 풀어주든지 아니면 금리 인하를 하든지. 여기서 이제 금리 인하는 힘들죠. 3차 LTRO를 해야 되겠죠. 지난번에서 1차, 2차 LTRO 때도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돈을 많이 가져가서 그 은행에서 가진 돈으로 국채를 매입해주는 역할을 해서 스페인 국채 금리가 내려왔던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3차 LTRO 가능성에 대한 부분, 지난번에는 통화정책에서 그러한 얘기가 오가지 않았다라 해가지고 시장을 흔들었죠. 금리 인하를 해놓고도. 그러고 난 다음에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우리는 유로존이 문제가 되면 뭐든지 하겠다라는 얘기로 다시 말을 바꿨는데요. 그렇다면 결국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그 결과가 주목이 된다. 그렇게 봐야 되겠고요. 만약 전면적 구제금융은 어렵다고 봅니다. 특히 구제금융 신청하게 되면 가장 문제되는 나라가 이탈리아지만 사실은 프랑스가 문제가 되죠. 프랑스가 그리스하고 스페인에만 들어간 채권이 약 4,600억 유로 정도 됐죠. 그렇다 그러면 결국 프랑스까지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스페인 문제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은 해결을 될 문제인데 전면적인 구제금융을 했다가는 이거는 유로존의 재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리스와가 달라서 제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제 규모도 그리스보다도 한 4-5배 넘기 때문에요. 제가 볼 때는 스페인은 살아남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위기가 좀 커짐으로 인해서 시장이 굉장히 불확실하게 커진 건 사실이지만 스페인은 이겨낼 거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이러한 문제들은 사실은 유럽 중앙은행을 압박하거나 아니면 독일을 압박하기 위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봐야지 이것이 문제가 돼서 유로존에 큰 문제가 올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이 만약에 발생한다면 사실 유로존에서는 못 막습니다. 못 막고 유로존은 그냥 붕괴를 해야 되고 각자의 살 길, 각자의 화폐를 사용해야 된다고 봐야 되는 게 정석이고요. 제가 볼 때 큰 문제가 없을 거다. 다만 독일을 압박하고 20일을 압박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난 현상이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산업 구조 등을 놓고 볼 때 그리스하고는 달리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고 그리고 결국에 뭐 돈을 내놔야 되는 독일 등등에 돈 내놔라 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의 압박으로 이해를 하신다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독일,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 3개국의 신용 등급 전망을 기존의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제시를 했군요. 자, 이런 조치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것도 결국은 독일을 압박하는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유로존이라는 원래 생성 원리를 보면 유로존의 기초자산은 독일의 신용등급과 프랑스의 신용등급이 쌍두마차를 이루면서 그들의 기초자산을 그의 신용등급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유로존이 형성이 됐거든요. 특히 EFSF도 마찬가지고 ESM도 마찬가지고 전부 독일과 프랑스의 신용등급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프랑스가 신용등급 강등된다 그러니까 이건 대재앙이다 뭐 시장에서 난리도 아니었죠. 그러나 실제로 신용등급 하향됐을 때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독일이 살아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분위기로 갔죠. 지금 무디스가 부정적 전망으로 하향했다는 것은 실제적인 신용등급을 하향하기 이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통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하고 난 다음에 신용등급을 하향시키는 시점이 언제냐면 3개월에서 6개월입니다. 그럼 3개월 시점에서 보면은 9월 12일 날 독일에서 헌법재판소 얘기가 있죠. 결국은 독일을 압박하는 거죠. 이번에 만약에 어떤 결과가 안 나오면 결국 유로존은 붕괴다라는 것을 알리는 시그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독일도 다급해진 상황이죠. 그래서 좀 아쉬운 것은 지금 유로존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면 결국 그 공이 독일로 날아간다는 건 독일이 왜 관가하는지를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문제가 되면 독일한테 공이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독일도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여러 나라의 채권을 엄청나게 들고 있기 때문에 그건 다 손해로 나가거든요. 또 유로존을 통합하는 과정 속에 들어갔던 재반 경비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거의 독일과 프랑스가 다 떠안았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지금 신용등급 전망 하향에 대한 것은 정말 경고다. 요번에 만약에 3개월 안에 어떤 결과가 없으면 신용등급 강등되고 그 얘기는 결국 EFS와 ESM도 의미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EFS와 ESM에서 채권을 발행하려고 하더라도 국채를 발행하려고 해도 또 독일의 신용등급과 프랑스 신용등급이 나쁘면 국채 발행을 조달금리가 굉장히 높아지죠. 그게 지금 스페인의 조달금리가 10년물 국채금리가 7% 넘었기 때문에 디폴트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것도 그 문제인 겁니다. 결국 독일의 신용등급에 대한 전망 하향은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이걸 결국 독일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겠다라는 의도가 섞여 있다라고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이거로 인해서 독일도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겁니다. 물론 독일 내 여론은 왜 우리가 우리 돈으로 유로존 못 사는 나라나 어려운 나라를 내가 도와야 되느냐 이런 의미가 있지만 사실 유로존을 성립시킨 것은 독일과 프랑스가 주축이 됐었기 때문에 그들의 책임은 회피할 수 없다라는 거죠. 어쨌든 신용평가기관에서는 독일을 압박하는 재료로 지금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이것이 만약에 9월 12일 날 특별한 결과가 없고 독일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면 결국 정말 시장은 파국으로 갈 것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유로존에서는 벼랑 끝 전술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독일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증시도 이제 스페인 재정 위기 등등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아주 강한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겠죠. 오늘 장에 맞는 투자 전략은요?
우리나라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안 움직이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그 독일이나 뭐 프랑스라든가 영국이라든가 미국이 뭐 이틀 하락했다가 별로 겁을 안 먹죠. 왜냐하면 저점에서 6% 정도 더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원점에 있죠. 그 외국의 선물의 문제가 상당히 있는데요. 지금 그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그 제가 보는 포지션상으로 봤을 때는 그 외국인들이 이제 현선물을 매수할 때가 됐습니다. 더 이상 매도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고요. 오히려 차트가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디커플링 가능성도 지금 상존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환매를 시작할 확률이 상당히 높고 현물에서도 더 이상 매도보다는 매수 내지 관망일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국내장 좀 잘 버티고 있었는데 일본이 한 0.6% 밀리면서 거기에 지금 영향을 살짝 받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얘기는 결국 공포를 사야 되는 시점이거나 아니면 현물을 두고 계신 분들은 좀 더 버티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수로는 심리적 지지선, 그러니까 저항선이 됐죠. 이제는 1800 정도가 회복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솔로몬 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박재민 PB팀장을 화상 연결로 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양시장의 흐름, 또 주체별 수급 상황부터 볼까요? 네, 일단은 오늘 거의 보합권에서 계속 등락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전일 대비 거의 약보합이고요. 0.9포인트 정도 빠진 1780선에서 계속 등락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선물지수는 0.15포인트 조금 오른 모습인데요. 외국인이 아침에 1,400억 정도 선물 매도를 했다가 지금 순매수로 다시 전환을 하는 모습. 하지만 베이시스 악화로 프로그램이 매수가 들어왔다가 매도로 다시 나오면서 지금 외국인 물량도 순매도로 현물 시장에서 전환하려는 점이 일단 특징적이고요. 일단 오늘 중국의 PMI 지수가 11시 반에 발표를 합니다. 중국의 PMI 지수는 상당히 중요한 걸로 일단 예상이 되는데요. 계속 경기 하강 국면 50 이하로 2달 연속이 계속 나왔습니다. 오늘 어떻게 나올지 일단 일단 지표를 좀 기다리면서 주체 세력들이 좀 관망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미국 증시가 IMF에서 그리스를 계속 어쨌든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공식 발표를 하면서 100포인트 넘게 하락해서 올리는 모습 때문에 오늘 심리적으로 그래도 국내 증시가 어제 낙폭에서 좀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으로 보일진 모르겠지만 여전히 수급은 불안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로는요, 어제 이제 장 종료 호남석유 KP케미칼 하학업종 실적을 발표했는데 두 종목 다 적자 전환으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하락폭이 호남석유 거의 4.6%, KP케미칼 3.6%, 하락폭이 하학업종에서 가장 큰데요. 결국엔 그 여파가 LG화학이나 얼마 전에 발표한 금호석유 이런 화학업종으로 전부 다 전이가 되는 모습이고요. 그로 인해서 화학업종 외국인 기관이 같이 양매도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그동안 화학업종을 가장 많이 샀었는데 매도로 어제부터 좀 나오는 모습이 솔직히 사실 좋은 모습은 아니고요. 오늘 전기전자 업종 삼성전자를 기관이 260억 정도 특히 투신이랑 연기금이 많이 사는 모습인데요. 결국 지수를 방어하겠다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는데 어제 말씀드렸는데 ELS 물량이 상당히 좀 포진이 많이 상반기에 많이 깔려 있는데 낙인을 시키기 위해서 금융투자 쪽에서 많이 던지면 연기금이 방어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수급 상황 계속 실시간으로 좀 체크가 일단 필요할 걸로 보이고 있고요. 금일 개인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좀 많이 파는 모습입니다. 300억 정도 팔고 있고요. 시장의 특징적인 건 오늘 사실 없습니다. 일단 어제 많이 개파락을 했고요. 오늘 사실 더 추가 하락이 나오려고 했지만 IMF에서 그리스 지원하겠다. 그리고 스페인이 어저께 주식 공매도 금지를 했고 지수 연계 파생 상품에 대해서 3개월간 또 금지를 시켰습니다. 거래를. 그러면서 5% 이상 폭락을 하다가 1%대 하락하는 모습으로 마감된 점이 조금은 국내 시장을 지금 안정시키는 모습이지만 스페인 국채금리가 거의 어제 장중에 7.6%까지 올라갔다가 7.49%에 마감을 했는데요. 스페인 국채금리만 하더라도 스페인의 어떤 위기가 뭐 하룻밤 사이에 달라진 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수급상은 상당히 안 좋고요. 외국인의 선물이 쇼커버가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어제 종가에 1,000억 정도 매수를 했지만 그동안의 누적 순매도를 커버할 수 있는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의 수급 상황 여전히 안 좋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투자 주체별 속내는 어떨까요?
네, 일단 외국인 우리의 합성 포지션 전략, 합성 포지션이라는 거는 외국인 결국에 현물, 선물, 갇힌 포지션과 옵션까지 해가지고 차익거래, 비차익거래 이런 걸 말하는 건데요. 상당히 따라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현물 좀 사볼까 했으면서 지금 또 팔고 있죠. 베이시스를 아침에 0.45까지 만들면서 상당히 프로그램 매수를 발생시키면서 기간의 매수를 하게 하고요. 아침에 선물 매도를 채우면서 결국에는 베이시스 코스피 200원 올라오고 선물은 내리면서 결국엔 다시 또 프로그램 매도로 병행시키는 계속 합성 포지션 전략을 써가면서 그들의 극대화 이익을 계속 챙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선물이 쇼커버가 뭐 한 5,000개, 6,000개가 들어오면 그동안의 누적 매도를 이제 분명히 한매서 하면서 바닥을 찍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수급으로 불안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에 외국인은 개인과 기관을 농락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은 유럽이 문제구나 어제 산 거 되팔아야 되나 하면서도 또 다시 사는 모습으로 지금 전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침에 200억 넘게 팔다가 136억으로 지금 조금 매수 전환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모습인데 오늘은 적극적으로 어쨌든 사지는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간은 130억 사고 있는데 역시 외국인의 파생 플레이에서 프로그램 매도에 매수 매도에 좌우되는 그런 플레이만 하고 있고요. 연기금을 믿고 투신이 좀 많이 사는 모습. 연기금이 어제까지 좀 다시 배신을 때렸다가 오늘은 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연기금이 사니까 투신이 같이 사는 모습. 근데 요새 기간은 연기금이 사면 좀 같이 산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네, 자 오늘장 개인을 위한 투자 전략 제시해 주십시오. 네, 일단은요, 1780선입니다. 흔히 전문가들이 말하고 언론에서 계속, 이번이 1780선 네 번째 찍었다고 어제 말씀드렸는데요. 뭐, PBR, 주당 이제 순자산 비율, 상장회사들의 어떤 장부 가치죠. 회사를 청산했었을 때 장부 가치가 지금 PBR 1이라면은 정말 주식을 매수해 볼 만하다. 이런 내용이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PBR 1 수준 지수대에서 지금 기업들의 어떤 펀더멘탈이 확고하게 2009년처럼 나온다거나 경기 회복 가능 그 시기처럼 아니면 지금 어떤 해외과의 변수가 나쁜 게 없다고 하면은 저도 적극적으로 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PBR1 결국 청산가치 지금 상당히 싼 국면이지만 기업들의 펀더멘탈 호남석유 KP케미칼 아까 말씀드렸는데 실적이 정말 안 좋습니다. 예상이 적자까지는 아니었는데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거의 뭐 마이너스 10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실적이 안 받쳐주기 때문에 지금 장부 가치는 의미가 없고요. 사실 유로존 위기가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변한 거 하나도 없고요. 지난주에는 사실 IMF가 그리스를 버리겠다 어제 말씀드렸죠. 근데 오늘은 또 밤사이에는 IMF가 그리스 지원을 지속할 건데 하지만 9월 전에는 구제금융 집행은 어렵다. 뭐 도와주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솔직히 얘네도 지금 뜨뜻미지근하게 계속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 문제가 뭐냐면 지방정부 발렌시아는 터졌죠. 근데 5개 정부가 9월까지 또 터질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중앙정부가 결국에는 재정 적자 면치 못할 거고요. 어제는 GDP 발표를 했죠. 스페인에서 그 성장률을 0.4%대로 낮추는 또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 스페인이 그리스랑 똑같이 구제금융 국면으로 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근데 그렇게 되면 지금 그리스가 제대로 구제금융 못 받고 있는 입장에서 스페인이 디폴트를 선언을 안 하고 구제금융 요청을 하면은 스페인을 도와줄 수 있느냐? 막연하다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이 만약에 구제금융 요청하면은 이태리는 자동입니다. 무조건 자동으로 이태리는 불거져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그리스, 이태리, 스페인 결국 피그스 전부 다 터지는 거고 구제금융 어느 자금으로 할지 막막하고 미지수입니다. 미국이 양적 완화한다고 해서 그 유로존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양적 완화 안 나온다고 했지만 양적 완화 나온다고 해도 유로존 위기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장이 되돌릴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계속 지금 시장대에서 매수해서 제가 매수하라고 말을 해가지고 먹을 수 있으면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리스크가 더 크기 때문에 계속 올라오면 매도쳐서 현금화 시키고 지금은 어쨌든 때가 아니다. 기회를 노려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정확히 무디스가 또 독일과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 핀란드를 제외한 트리플 A등급의 국가들에 대해서 신용 등급을 유지하되 전망은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결국에는 지금 그리스든 스페인이든 만약에 저 상황에서 도와주게 된다면 독일이든 그리고 네덜란드든
이런 나라가 신용 강등을 당할 것이라는 예고입니다. 결국엔 신용 강등을 당하면은 작년에 미국이 신용 강등 당했을 때 그 한 번의 여파처럼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독일이 특히 신용 강등을 당하게 된다면 단순히 전망이 부정적인 거랑 신용 강등이 하향 조정된다는 거는 상당히 차이가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 장 속에서 결국엔 상방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고요. 지금 하방은 상당히 많이 열려 있는 모습, 그리고 외국인의 선물 누적 매도 6월물까지 치면은 아직도 39,000개가 남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최고치 44,000개에서 한 5,000개 정도 한매수를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선물 지수가 거의 최저점을 연중 찍고 있는 상황에서도 줄이지 않고 있다는 점은 하방에 대한 압력이 여전히 강하다. 결국 미국 오늘 밤 이제 장 끝나고 애플 실적 발표하죠. 그 애플 실적이 어떻게 단기 반등을 줄지 모르겠지만 그로 인해서 현금화를 많이 시킬 수 있는,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 그런 전략을 좀 쓰시길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회는 언제든지 다시 옵니다. 뭐 한두 달 쉰다고 해서 주식시장에서 결코 패하는 거 아니고요. 현금 들고 있다고 해서 결코 지는 게임 아니니까 꼭 이 점 유념하시면서 투자에 꼭 이제 성공 투자하시길 일단 기원을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PWM 압구정센터의 박재민 PB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5인의 전문가와 함께 짜보는 투자 전략, 12자 투자 전략부터 봅니다. 네, 박성일 연구는 1750포인트의 지지 확인이 필요하다. 박소영 대리 정책성 불확실성 위험관리 1순위를 제시했고요. 신용훈 연구원 전저점 지지력을 테스트하자고 했습니다. 최희용 대리는 추가 하락 가능성이 부각돼 있다. 그리고 김도영 대표는 최근 거래일 저점 부근의 보수적 접근을 이야기했습니다. 네, 관심 업종으로는 박성일 연구원이 조선화학업종의 저점 이탈세 매도를, 박소영 대리는 엔터주 매수에 관심을, 신용훈 연구원은 자동차 업종의 분할 매수가 유효하다, 최희용 대리는 석유화학업종의 매수 전략을, 김도영 대표는 의료항공주의 저점 분할 매수를 이야기했습니다. 네, 이 가운데 동부증권의 박소영 대리와 오늘은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시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네, 전일 유로존 4위 경제국인 스페인이 전면적인 구제금융을 신청할 수 있다는 우려로 글로벌 증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지금 우리장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의 매도세와 이제 기관의 매수세로 코스피 지수는 보합권을 기준으로 계속 상승과 하락을 반복 중에 있습니다. 개인의 매도세는 점점 커지고 있고요. 장 초반에는 외인의 좀 매수세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매도세로 전환을 한 상태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좀 혼조세를 보이고 있고요.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기아차 등이 소폭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하락세였던 SK하이닉스는 3%대의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이에 비해서 LG화학과 NHN은 한 2% 정도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1780선에서 반등을 보였는데 이러한 지지력 테스트는 이번 주 내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유럽 재정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좀 정부의 결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 정책 결정이 적시 이루어질 것은 어려울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장 대응을 단기적인 호흡으로 방망이를 좀 짧게 가져가시는 전략 말씀드리고요. 1780선이 무너진다면 추가 하락의 여지도 좀 우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전략에서는 정책성 불확실성 위험관리 1순위를, 그리고 업종별 엔터주 매수에 관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설명 주십시오. 네, 지금 현재 우리 상은 단기 방향성 탐색 구간으로 상승 모멘텀을 잃은 상황인데요. 이렇게 다시 유로존 재정위 등의 이런 외적 요인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모습을 시장의 변동성을 좀 더 키울 수 있음을 의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미국의 개별 기업이 이제 호실적에 대한 발표와 이제 금요일에 있는 미국 2분기 GDP 발표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컨센서스는 1.3% 정도에 맞춰져 있고요. 서프라이즈를 기록한다면 좀 깜짝 반등을 기대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좀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경기 민감주 같은 저가 매수를 하시는 것도 일부 전략이 필요하지만 경기 방어주를 포트에 좀 꼭 편입을 해 두셔라라고 말씀드리면서 통신주와 제약주 등을 기존에 많이 추천을 드렸습니다. 시장의 방향성이 좀 보이기 전까지는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시므로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 방어주 편입에 대해서는 좀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꼽아본 업종은 불안한 이런 증시장에서 안정적인 투자처를 꼽을 수 있는 엔터주인데요. 음원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
2008년에 리먼 사태 때에도 이제 성장을 유지해왔고요.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일본에서조차도 이제 국내 가수들이 창출해내는 수익은 확대돼가고 있습니다. 현재 해외에서 국내 가수들의 활약은 이제 K-팝 열풍이라고 일으키면서 대단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음원 제작 업체의 성장은 이제 좀 본격화되는 단계이고요. 스마트 기기 시장과 함께 음원 시장 역시 성장은 좀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엔터주는 지금 경기에 대한 좀 불안감까지 반영이 되면서 5월부터 시장 대비 크게 아웃퍼폼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꼽아본 종목은 이제 동방신기와 소녀시대 그리고 슈퍼주니어가 소속된 SM입니다. 선정 사유는 라인업에 대한 확대 그리고 해외에서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 음원의 추가 성장 동력 등을 꼽아봤고요. 이미 라인업은 좀 궤도에 올라와 있고 추가적으로 신인까지 이제 가세를 하면서 계속해서 라인업이 확대돼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음원 시장 점유율 또한 높여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시아 투어, 일본, 동남아 등의 해외 시장에서 이제 큰 성공 또한 큰 수익을 창출해 줄 것이고요. 이런 부분의 수익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매출로 인식되기 때문에 하반기에서 실적이 좀 가시성으로 눈에 띄지 않을까 합니다. 대형 기획사의 상당한 규모의 투자는 이제 신인 발굴과 기존 가수들을 유지시키는 데 있어서 최대 강점으로 꼽을 수 있고요. 시장 점유율에 대한 유리한 고지에 또 올라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수가는 5만 원 이하에서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이제 정고점 부분이 5만 5천 원, 손절가는 4만 7,500원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동부증권 박소영 대리와 함께한 SM에 대한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입니다. 오늘 살펴볼 주요 이슈들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랜드그룹이 쌍용건설 인수전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이랜드는 지난 7월 12일 마감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쌍용건설 매각 예비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했는데요.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0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가 한국경제 뇌관으로 떠오른 가운데 국내 4대 금융그룹인 하나금융그룹의 김정태 회장이 전반적으로 대출금리를 인하하겠다고 밝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수 촉진을 위해 DTA 제도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국내 건설주들은 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주에 대한 달라진 시각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슈 정복하기 오늘 순서는 대성투자자문의 안종호 주식운용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랜드그룹이 쌍용건설 인수전에 참여했습니다.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예, 이랜드가 쌍용건설 매각에 단독 입찰을 했기 때문에 캡코에서는 7월 30일까지 추가 인수 의향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랜드와 수의 계약을 통해서 쌍용건설을 매각하겠다고 하는데요. 쌍용건설은 해외 유통 사업을 하면서 쌍용건설이 특별히 고급 호텔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M&A에는 승자의 저주라는 말이 있는데요. 회사를 사고자 하는 측에서는 매물로 나온 회사가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높은 가격을 주고 사지만 인수를 한 뒤에는 결국 M&A 매물로 나올 만한 어떤 악재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숨어있는 나쁜 점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최근 건설사 인수로 재미 본 대기업이 없다는 것이 이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금호아시아그룹 같은 경우도 대우건설을 인수한 후에 다시 되팔아야 됐고, 웅진그룹 같은 경우는 극동건설을 인수한 후에 최근 웅진코웨이 매각을 추진할 정도로 자금이 나빠졌습니다. 그리고 효성그룹도 지능기업을 인수한 후에 계속해서 자금을 투입해봤지만 결국 지능기업은 워크아웃을 끝났는데요. 그래서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대기업이 건설사를 인수하면 그룹의 어떤 물량들을 밀어주기 때문에 매출이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이랜드가 인수하려는 쌍용건설 같은 경우도 글로벌 시장에서 특화된 부분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당분간 시너지 효과는 나타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본다고 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4대 금융그룹 가운데 하나인 하나금융그룹의 김정태 회장이 가계빚을 줄이기 위해서 대출금리를 줄이겠다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시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예, 하나그룹의 요번에 대출 금리를 낮춰준다는 것은 100조 원 가계 대출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이자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정책에 대해서 호응을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하나금융이 이런 정책에 호응할 수 있는 이유는 최근에 저축은행들을 인수했기 때문인데요.
그 저축은행을 통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기 어려웠던 어떤 저신용자들에게 낮은 금리를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기존에는 이제 저신용자 같은 경우에는 대부업체나 저축은행에서 높은 금리를 내고 있었지만 이런 곳을 통해서 이제 낮은 금리를 대출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한화금융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 금융지주사들도 대출 금리를 낮추는 흐름에 동참할 것이라고 이제 금융권에서는 전망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를 봤을 경우에 그 명목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그 2004년 말에는 70%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90%까지 올라오면서 그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미 선진국하고 선진국인 독일하고 프랑스보다도 높다. 그래서 그 이런 그 부동산 시장의 조정이 되게 되면 가계 부채 문제에 큰 도화선이 될 수 있다라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하지만 이제 다른 쪽에서는 그 한국 가계의 금융 자산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위기로까지 발전할 가능성은 낮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제 가계부채하고 자산을 비율을 고려했을 때 그 최근에는 이제 올해 1분기 말 기준으로 46.8%까지 그 비율이 축소돼 있는데요. 이거는 바로 이제 가계가 금융 자산의 절반으로 가계 부채를 모두 다 갚을 수 있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가계 부채의 어떤 전체 규모는 천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고 증가 속도도 높지만 이렇게 시스템 리스크로 발전될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내수 촉진을 위해 DTI 제도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그런데도 건설주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살펴봐 주시죠. 예, 요번에 이제 DTI 완화를 하면서 그 주택 시장이 과열될 때 만들어졌던 이 제도가 완화돼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정부가 이번 완화를 통하게 하게 되면은 자산은 많지만 소득이 없었던 은퇴자들이 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길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제 이런 움직임이 긍정적이긴 하지만 건설주에 그렇게 큰 모멘텀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건설주를 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파트를 지으면은 팔리는 그런 시대였지만 최근에는 많이 짓는다고 해서 그 어떤 분양이 되는 것도 아니고 미분양 사태로 인해서 오히려 건설주들이 곤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한 예로 부산의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는 지역이고 특별히 산업이 발전하지도 않는데 부산 앞에 이제 거대한 쇼핑몰이 들어서고 해운대 앞에 이제 매력적인 그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그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어떤 건설주의 흐름은 그 많이 짓는 회사라기보다는 매력적인 곳에 이제 매력적인 아파트를 짓는 회사가 이제 좋은 건설 회사로 인정받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이런 건설 회사들도 이런 트렌드를 잘 따라가야지 생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안정호 주식운용팀장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슈 정복하게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증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폭 하락하고 있는데요. 자,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팀장을 연결해서 중국 쪽 분위기도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은 어떤가요? 예, 지금 중국 증시 움직임 또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상하이 종합 0.32% 하락한 2134.89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전일 2150선을 결국 지지해주지 못한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불안감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증시의 약세 움직임 속에서 중국 본토 증시 또한 약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중국의 정책 변화에 따른 기대감은 꾸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중앙은행에서는 하반기에 지급 준비율 및 기준금리 인하가 2차례 이상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하지만 두 가지의 문제가 있다는 걸 내놨습니다. 지금 무역 수지의 변화 추이 그리고 생산자 물가보다 지금 높은 대출 금리가 생산자 물가 지수보다 높은 만큼 금리 인하에 대한 부담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 두 가지 문제만 해결된다고 하면 시장에서의 움직임은 계속적으로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에서 이런 정책적인 변화를 위한 움직임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부총리인 왕치산 부총리가 통화 정책은 적정하게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통화
통화 및 재정 정책의 변화에 대한 움직임의 기대감을 크게 확대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글로벌 경제 둔화 우려감 속에서 증시는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최근 들어 가전 하향 정책의 전년 대비 5.3%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가장 하향 정책 또한 큰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면서 둔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에서의 불안감이 좀 많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4분기에 부동산 시장이 저점을 통과할 것이라 전망에 내놓으면서 부동산 업종에 대한 기대감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시장에서의 매도 물량들이 출현하는 가운데 2100 계속적인 하락폭을 확대하기보다는 2130선 내외에서의 움직임이 나타날 확률이 높은 만큼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리딩 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이 해드린 중국 증시 정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진투자 컨설팅의 기업분석팀장 이성규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다시 한번 이 유럽 문제들이 불거졌습니다. 그동안 좀 잠잠하나 했더니 아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밤새 잠 못 이루시고 계속해서 좀 고민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최근에 어떤 그 우리가 사회 현상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측을 했다고 한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그런 심리를 덜어드리고자 다시 한번 유럽 쪽에 대해서 조명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일단 스페인이 좀 부각이 됐고요. 그나마 좀 잠잠하고 있는 그리스 이 두 국가가 과연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와 스페인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오늘 주제로 좀 정했고요. 그 이전에 있었던 상황들 그리고 그 이전에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부분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좀 설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일단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그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유럽 문제는 실상 놓고 보게 되면 이 미국이라는 나라와 그리고 독일이라는 나라 그리고 그 독일을 뒷받침하고 있는 중국이라는 나라의 어떻게 보면 정치적 싸움이다라고 이렇게 그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이야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 위기 시에 누가 가장 위험하냐 이겁니다. 그때는 프랑스가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위기가 닥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스페인 위기 시에는 독일이 위험합니다. 이것들이 왜 그러냐면 그냥 단순히 그 나라에 있는 뭐 국채를 가지고 있는 수준이라든지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나라에 대한 그 채권에 대한 국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 두 가지는 이제 그리스 위기 시에는 프랑스다 그리고 스페인 위기 시에는 독일이 위기다. 이 점을 첫 번째로 좀 상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최근에 들어서 그런 얘기가 나왔죠. IMF에서 물론 이제 그 그리스에 대한 지원을 안 하겠다라는 루머가 돌았지만 결과적으로 IMF에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는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 나왔고요. 가장 지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스페인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아마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 같은 경우는 지금 그리스가 위기에 닥쳤을 때 프랑스가 위기가 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프랑스는 분명히 대선을 통해서 바뀌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랑드 후보가 당선이 됐고요. 스페인 같은 경우는 미국과 적대적인 상황이죠. IMF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그 지분율을 보게 됐을 때 미국의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페인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 하고 있다는 거, 이 점을 우선적으로 좀 상기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그 두 번째로 이제 보게 되면 일단 독일이 어떤 입장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그거부터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스는 유로존을 탈퇴해야 한다라는 그런 발언까지도 서슴지 않고 독일은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사실 그렇죠. 독일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리스라는 국가는 그렇게 유로존을 탈퇴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영향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가 탈퇴하는 과정에 있어서 물론 어느 정도의 충격은 있을지언정 그렇게 크게 영향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가 이제 유로존을 탈퇴해야 한다라는 그런 주장들을 간접적으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들어서 발언한 게 있습니다. 독일의 장관이죠. 지금 스페인 경제는 살아날 것이다. 전혀 반대되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스페인이 더 안 좋은 상황인데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렇다는 것은 굉장히 뭔가 이상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김새를 채셨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게 되면요. 유로본드 발행은 싫다고 그렇게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말한 적은 없지만 간접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발행이 되게 됐을 때는 독일도 이 달러 빚이라는 것을 결국 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유로존 국가들이 워낙에 많은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달러 빚으로 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빚은 죽어도 싫다라고 이렇게 간접적으로만 계속해서 표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프랑스가 근데 요새 조용합니다. 언론에서 전혀 프랑스에 대한 얘기 나오지 않고 있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대선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프랑스 얘기도 많이 나왔고 프랑스 위기다 하면서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상당히 조용한 모습입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었던 이미 프랑스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긴축 쪽이 아니라 재정 확대라는 그런 부분들로 돌아서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IMF 자체에서도 그리스, 그러니까 프랑스가 위험해지지 않게 그리스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그런 점들이 어느 정도 이런 분위기, 정치적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세 번째로 보게 되면요. 우리가 기억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고 계실 겁니다. 이 구소련이 붕괴하던 시절과 지금 유로존이 붕괴하고 있는 시점의 그 상황들이 굉장히 유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베를린 장벽이라는 것, 독일의 그 동독과 서독을 갈라놨었죠. 근데 이게 구소련의 어떻게 보면 상징이었습니다. 구소련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동독까지 점령하게 되면서 서독과 갈라놨던 그런 부분, 그러니까 동유럽이라는 것과 서유럽이라는 것을 갈라놨던 정확한 기점이 바로 이제 베를린 장벽이 되겠는데요. 이 동독과 서독이 통일하게 되면서 그 당시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죠. 무너짐과 동시에 구소련이 붕괴를 하는 현상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뭐 자세한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알아보실 수 있고요.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물론 전쟁 상황, 전시 상황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경제적 전쟁 상황입니다. 독일과 미국이 계속해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경제적 문제로 인해서 중간에 베를린 장벽 같은 어떤 장벽들이 지금 허물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유로존 자체가 전체 한 나라라고 봤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쪽에서도 약간은 미국 쪽,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재정을 확대하고 좀 이렇게 그런 쪽으로 많이 돌아서는 경향들을 보면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던 그런 것과 구소련 붕괴와 그리고 유로존 붕괴라는 것이 상당히 유사한 그런 결과들을 낳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 문제로 인해서 지금 어떻게 경제적인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되면서 유로존이 붕괴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유로존 같은 경우는 경제 개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경제 민주화라든지 사실 그렇죠.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는 바로 민주화 운동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민주화 운동이라고 볼 수가 없겠지만 그냥 그것과 유사하게 비교해 봤을 때는 경제 민주화 운동이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할 수가 있겠고요. 경제 민주화가 됐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결국 미국의 자본들,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달러 자본들이 유럽 쪽으로 급속도로 들어가는 현상들이 벌어질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단순한 논리에서 한번 보게 되죠. 지금 유럽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싼 기업들이 많습니다. 물론 유럽 경기 자체가 그렇게 침체가 돼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이게 조금이라도 살아날 기미가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자금들이 가장 많이 들어갈까요? 아마 미국이나 중국이나 자본력이 많은 그런 나라들, 특히나 달러 자산을 많이 가진 나라들이 그쪽으로 대거 투여하게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당연히 달러 자산의 가치는 낮아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안전자산, 손해자산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달러 자산들이 가장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럽에 퍼져 있는 달러들은 더욱더 많아지게 되고 유럽은 달러 지배력에 더 종속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동떨어서 봤을 때 최근에 들어서 IMF에 좀 이상한 행동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 시간에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아시아 외환위기 때랑은 상당히 좀 다른 모습들 보여주고 있다는 점 좀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아 외환위기 때는 왜 지원하지 않고 모든 사태가 터지고 나서 그때 이후에 나서 수습한다고 나섰나, 그것이 가장 큰 의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그렇죠. 아시아 외환위기 때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에게 긴축을 하라고 그렇게 강요했으면서 지금 유럽 국가들한테는 계속적으로 재정을 확대해라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상반되는 이야기인데요. 그 대표적인 이야기는 바로 원인은 일본에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엄청난 그 경제 대국이었죠. 물론 지금도 경제 대국이긴 하지만 그때보다는 힘이 많이 빠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 그 당시 이제 부동산 버블이 일게 되면서 그 부동산 버블이 꺼지는 상황이었죠. 부동산 버블이 꺼지는 상황에서 경제가 침체되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수출을 극대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엔 엔응보 현상들이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결국엔 일본 경제는 계속적으로 좀 침체되게 되는 상황이 이루어졌죠.
있었죠. 그것이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부동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기업들은 그것들을 타파하기 위해서 해외 자산들에 좀 투자하는 그런 경향들을 보였지만 결국에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엔화 강세가 되면서 그 자산들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수익률을 보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재까지도 지금 그런 부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IMF의 이상한 행동 중 하나는 또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한테는 그렇게 크게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프랑스의 올랑드 후보가 당선이 된 이후에 그리스만 그렇게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리스와 스페인의 경제 위기를 따져보게 되면 사실상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고령화 사회 그러면서 이제 실업률이 높아지게 되고 경제가 침체되게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재정 위기가 왔던 거고요. 스페인은 미국의 위기랑 좀 유사합니다. 일본의 위기랑도 유사하죠. 부동산 버블이 일어나면서 부동산 거품들이 꺼지게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위기로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보통 부동산 위기가 일어나게 되게 되면 그런 부동산 버블이 꺼지게 되면 거기서는 자금을 대거적으로 좀 투여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은 받쳐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너무나 긴 얘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그런 점들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IMF 자체에서는 스페인의 그런 경제 위기라든지 그런 걸 타파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큰 노력은 기울이지 않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를 지원을 하고 그 이후에 있을 문제들을 어떻게 언제 해결할 것인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그리스는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했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구조적 문제가 부동산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올해 아무래도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한 8, 9월 달쯤에는 그래도 지원책이 확실하게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이제 시나리오를 보게 되면요. 사실상 이렇게 보게 되면 스페인은 붕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근본적 원인이 부동산 위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큰 폭으로 스페인 증시가 내려가고 다시 올라오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냅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됐을 때 가장 큰 위험을 겪을 수 있는 건 바로 독일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 경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스페인을 계속해서 압박하는 겁니다. 독일을 직접적으로 압박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 스페인을 압박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요. 결국 독일은 궁지에 몰리게 되는 상황들이 좀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독일이 어떤 액션을 취하는가, 독일이 바로 향후 경제에 대한 키워드를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정말 이상한 것은 독일 증시가 그 스페인 문제가 불거지면서 독일 증시가 유독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전만 하더라도 그 유로존 중에서는 그래도 독일이 가장 견고한 모습을 보였는데 요즘 따라서 계속적으로 그런 모습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독일이 그렇게 됐을 때는 독일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결국에는 유로본드를 발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유로본드를 발행해서 부실 국가들의 그 부실 자산들을 어느 정도 막아주고 버텨야 되는 겁니다. 버텨야 되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시는 건 미국의 그 QE3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상 이 유로본드가 발행이 안 되게 되면 QE3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미국은 이미 엄청난 자산들을 풀어놔서 이미 시장을 떠받치고 있기 때문이죠. 거기서 말 그대로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 정부는 혼자 죽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양을 하더라도 같이 부양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부양했을 때 과연 향후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은 정확히 아직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QE3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좀 다른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그런 QE3 대대적인 부양책보다는 그런 것들을 한 카드 더 뒤로 밀어넣고 지준율을 좀 더 인하시킨다든지 채권을 일부러 다른 것들만 다시 한번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응할 확률이 높고요. 대대적인 QE3가 나올 확률들은 적다. 특히나 독일의 유로본드가 발행이 되더라도 그런 점들은 좀 여러분들이 큰 기대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들은 언젠가 한번 후폭풍으로 크게 다가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일단은 단기적으로 대선을 앞둔 시기는 어느 정도 바닥 국면을 다져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너무 겁내지 마시고 시장, 3분기 시장을 사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잠시 후 베스트 종목 상담 이어집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저희 블로그에도 많은 관심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1, 2부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